네, 안녕하세요. 모드 AI K입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의 동작 원리와 단일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의 시스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강의에 앞서서 한 3분 정도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랭그래프로 끝내는 멀티 AI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께 더 고급 자료를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에이전트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올해 들어서 큰 곽광을 받고 있는데 이 인기에 비해서 이것을 정말 깊게 또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에이전트 관련된 자료를 찾았을 때 풍부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해외 자료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의 공식 문서를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들을 직접 습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배울 때 높은 러닝 커브를 함께 줄여나가는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강의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에이전트 시스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봐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 1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질의응답 게시판에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드렸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을 배우실 때 아무래도 파이썬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데요. 파이썬 사전 지식을 또 다른 데서 배우실 필요 없이 이 패스트 캠퍼스에서 무료로 3개월간 강의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파이썬 기초 강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기간은 24년 11월 11일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강의에 사용되는 모든 실습 코드 또한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24년 11월까지 모든 풀버전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에이전트 시스템 관련된 트렌드 분석 그리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의 풀버전을 패스트 캠퍼스에서 단독으로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도 물론 제가 에이전트 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꾸준하게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놓은 35% 할인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패스트 캠퍼스에서 제 강의를 보실 때 더 싼 가격에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데 있어서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유튜브 강의 설명란 참고하셔서 더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에이전트 시스템은 LLM 또는 LMM이 중심이 되어서 추론 엔진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기억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LLM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이것을 수행하는 계획과 행동 모듈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LLM이 작업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냐에 따라 이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현을 완성한 뒤에 답변을 받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LLM이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답변이 고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것은 LLM이 작업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잘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의 기초는 구글 브레인에서 2022년도에 냈던 논문 리액트라는 프롬프팅 기법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에이전트를 훨씬 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 LLM이 중심이 되어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구글 브레인의 이 논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실험 과정과 결과인데요. 어떤 것을 실험했냐면 핫스팟 QA라는 LLM을 평가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질문이 애플 리모컨과 관련된 질문인데 조금 어려워서 한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애플 리모트 외에 원래 애플 리모트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장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글로 바꿔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사람도 고민을 할 만큼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지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애플 리모트가 뭐냐면 애플의 어떤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애플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실제로 이 애플 리모트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론트로우라고 해서 사용자와 대화하기 편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로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것이 이 리모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LLM이 애플 리모컨 말고 프론트로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기기가 있는지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것이 이 구글 브레인 논문의 첫 번째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줬을 때 첫 번째로 LLM에게 기본적으로 즉답을 하라고 시켰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봤더니 아이팟으로 이 프론트로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프론트로우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이팟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변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LLM에게 COT 프롬프팅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추론을 강요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계별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LLM의 답변이 보이고요. 애플 리모트가 원래 애플 TV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애플 TV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로 제어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 틀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이전에 대비해서 조금 더 풍부한 답변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급 프롬프팅 기법을 써도 이 문제에 관해서 LLM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답변을 내놨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액트 원리라고 해서 LLM이 갖고 있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트 원리라고 써 있는 것처럼 오직 이 도구를 활용해서만 답을 내야 되고요. LLM이 한 행동을 보면 첫 번째로 애플 리모트에 대한 검색을 진행합니다. 이 검색 도구를 활용한 행동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행동을 실시한 결과를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플 리모트는 원격 제어 장치라는 검색 결과를 관찰한 거죠. 그래서 이 검색 결과 중에 하나에 프론트로우라는 키워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행동으로는 프론트로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 프론트로우도 웹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 결과에서는 프론트로우라는 것을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애플 리모트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프론트로우가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프론트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검색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로 웹 검색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찰 결과는 중단된 미디어 센터 소프트웨어로서 프론트로우를 이해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리모트 외에 애플 리모트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트 원리이기 때문에 웹 검색을 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웹 검색의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추론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내놓은 리액트라는 기법을 통해서는 기존의 COT, 액트 원리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장점을 섞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리즌 플러스 액트, 즉 LLM이 추론도 하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지식을 본인이 습득하고자 하는 것을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OT에서 나왔던 생각 그리고 액트 원리에서 나왔던 행동과 관찰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로 리액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세트를 보시면
처음으로 애플 리모트를 검색해서 원래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다른 기기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본질적으로 애플 리모트가 어떤 것과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이 검색의 결과로 프론트로 미디어 센터 프로그램을 제어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러면 프론트로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론트로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세트에서도 액트올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로우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웹 검색 결과를 얻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막 찾았을 때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검색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세 번째 세트에서 프론트로우가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착안한 웹 검색 결과를 제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액트올리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세 번째 웹 검색 결과인 프론트로우가 중단된 미디어 센터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해왔던 세 가지의 생각, 행동, 관찰 세트를 통해서 네 번째로 프론트로우가 애플 리모트 또는 키보드 기능 키로 제어된다는 점을 추론하게 됩니다. 사실은 액트올리에서도 이 세 번째 행동을 통해서 프론트로우를 키보드 기능 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거예요. 근데 액트올리이기 때문에 관찰을 한 뒤에 내가 어떤 답변을 내놔야 하는지 추론하는 과정이 빠져서 이 부분에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액트에서는 리즌 플러스 액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온 액트를 기반으로 또 리즈닝을 하고 그 다음으로 행동, 이번에 행동은 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키보드 기능 키라고 제대로 답변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스스로 추론도 하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답변을 하는 데 집중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액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서비스가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오토GPT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모 영상을 보시면 오토GPT를 파워쉘 환경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과 역할, 목표를 주어주면 오토GPT가 실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리액트라는 것이 적용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즈닝, 플랜, 크리티시즘 이 세 개의 세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는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추론하고 계획하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계획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 계획에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넥스트 액션부터 웹 검색을 한다던가 웹 브라우징을 통해 특정 웹페이지에 들어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액트 기법을 활용해서 LLM이 모든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은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GPT에게 제가 전기차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LLM을 기반으로 리즈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웹 검색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웹 검색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제가 챗GPT한테 이 전기차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을 보낸 것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서론, 본론, 결론까지 제가 다 담지는 않았지만 꽤나 완성도 높은 분석 보고서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실무에서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워드 한 장짜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죠. 훨씬 더 많은 참고 자료, 훨씬 더 많은 차트, 그리고 훨씬 더 고도화된 시사점 추론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 가치 있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챗GPT의 단건으로 이렇게 작성 요청을 해서 받아낸 것을 기반으로 실무에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단일 에이전트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단일 에이전트의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하나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또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소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성 요청, 보고서 작성 요청을 똑같이 했을 때 에이전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을 해서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첫 번째로 리서처, 두 번째로 리포트 라이터라는 에이전트를 각각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장점이 뭐냐면 제가 단일 에이전트한테 어떤 시나리오를 줬을 때
또는 어떤 역할을 줬을 때 그 단일 에이전트는 하나의 역할 안에서만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서 두 개의 에이전트 각각에 해당하는 역할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진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전문가로서 리서치 에이전트는 웹 검색을 기반으로 풍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포트 라이터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조금 더 정갈하게 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처가 넘겨준 정보를 보고 리포트 라이터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재밌는 점은 에이전트 간의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더 높은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요청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라이터가 리서처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경쟁사 분석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서처한테 다시 이 정보가 가서 그럼 경쟁사 분석에 대한 추가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겠구나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리서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보 수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서처가 리포트 라이터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이 정보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리포트 라이터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최종 결과물이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때 사용자에게 이 작업의 결과물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이전트 각각에게 적합한 역할을 나눠주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작업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여러 번의 멀티턴 대화를 통해서 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올려가는 작업을 에이전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각 에이전트가 별도의 전문 영역을 맡아서 최적의 결과물 도출 위해 협업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크루 A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루 AI에서 멀티 에이전트의 아키텍처를 구조화한 그림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보시면 크루라고 해서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를 한데 묶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루라는 시스템 안에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각 에이전트는 각자가 가진 역할 그리고 각자가 부여받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I 에이전트는 툴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각 에이전트들은 주어진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할된 태스크들을 각자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분할한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 첫 번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첫 번째 태스크 수행에 AI 에이전트 1번이 달라붙게 되고요. 두 번째로 AI 에이전트가 이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태스크를 이 AI 에이전트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이런 AI 에이전트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상에서 각자가 최적의 태스크를 맡아서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크루로 모여서 결과물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에이전트의 유형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협업형 멀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협업형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크루 AI, 오토젠, 랭그래프,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오토젠의 아키텍처를 보면 멀티 에이전트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서 각 에이전트가 각각의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는 LLM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트는 파이썬을 실행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사용자의 요청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맡은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서 아웃컴을 내는 것까지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랭그래프에서도 조금 더 복잡한 아키텍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줬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리서처에게 이 요청을 전달하게 되고요. 리서처는 이 전달받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라우터에게 본인이 실행한 작업의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지난 10년 동안
알래스카의 평균적인 온도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줘 라는 작업을 요청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알래스카의 지난 10년간 평균 온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서처가 이 웹 검색을 통해서 알래스카의 지난 10년간 평균 온도를 정보 수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라우터에게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리서처는 유저의 작업에 따르면 내가 이런 정보를 수집해야 돼 라고 하면 이 라우터가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콜툴이라는 노드로 들어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콜툴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는데요. 리서처가 활용할 수 있는 웹 검색이 있을 수 있고요. 차트 제너레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코드 익스큐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툴에서 적합한 도구를 판단해서 리서처에게 이 적합한 도구를 실행한 결과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럼 리서처는 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요약된 결과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가 갔을 때 리서처의 답변이 리서처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차트 제너레이터에게 차트를 만드는 역할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너레이터는 주어진 평균 온도, 알래스카의 지난 10년간 평균 온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을 하고요. 라우터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이제는 코드 익스큐션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라우터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 익스큐션을 콜툴 노드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콜툴에서 실행된 결과물을 차트 제너레이터한테 넘겨서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에이전트가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물을 넘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제는 정말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랭그래프는 각 에이전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따라서 활용해야 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라우터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독형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독형 멀티 에이전트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독자 에이전트한테 결과물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고도화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젠의 경우에는 조인트 챗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에이전트가 평등하게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감독형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1번 에이전트가 감독자 에이전트한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결과물을 보내고 피드백을 주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번 에이전트가 행해야 하는 작업의 결과물의 퀄리티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감독자 에이전트가 그래 1번 에이전트가 해야 할 역할은 다 했어 라고 판단이 되면 2번 에이전트한테 2번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고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1번 에이전트와 감독자 에이전트가 주고받았던 피드백과 실행 결과의 전달 이러한 과정을 2번 에이전트와 3번 에이전트와도 똑같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독자 에이전트가 1, 2, 3번 에이전트가 실행한 결과물을 종합했을 때 사용자의 질문, 요청에 답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최종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랭그래프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감독형 멀티 에이전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슈퍼바이저가 에이전트들에게 적합한 일을 맡기고 또 피드백을 주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전부 라우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실제로 이 패스트 캠퍼스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형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형 멀티 에이전트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고도화된,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랭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도인데요. 첫 번째로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쭉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리서치 팀인지 다큐먼트 오서링 팀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면 조사를 담당하는 리서치 팀에게 이 작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서치 팀 안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다시 한번 자신의 하위 에이전트들 한 명은 서처가 될 수 있고요. 한 명은 웹 스크레이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팀의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내가 지금 필요한 작업은 A라는 건데 A를 잘하는 건 서처야 라고 하면 서처한테 작업을 보내고 B라고 한다면 B는 웹 스크레이퍼한테 보냄을 통해서 리서치 팀 내부에서 감독형 에이전트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돌아가서 리서치 팀이 해야 되는 작업을 모두 완수하게 되면 그때 슈퍼바이저에게 결과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리서치 팀으로부터 받은 결과물이 만족스럽다. 이제는 다큐먼트 오서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큐먼트 오서링 팀에게 그 작업을 넘기게 되고요. 이 밑에서도 동일하게 하위 에이전트들과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다큐먼트 오서링 팀에 주어진 작업을 최대한 제대로 완수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슈퍼바이저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토탈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유저에게 최종 결과물을 전달해 줌으로써 저희는 마치 5개의 에이전트들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게 만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멀티 에이전트의 개념과 유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언뜻 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저희가 바닥부터 설계하고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도구를 직접 정의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노드들이 어떤 결과를 행했을 때 어떤 노드로 이제는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도 저희가 다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루 AI, 오토젠, 랭그래프 이렇게 크게 3가지 대표 주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또는 밑바닥부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랭그래프이기 때문에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랭그래프를 위주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연습을 함께 진행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영상 설명란에 있는 패스트 캠퍼스 강의 할인 쿠폰 코드 꼭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제 강의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